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남역, 광화문, 보신각 등지에서 수백 수천 명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당시 시원장을 지나던 행인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왜 거리로 나왔고 언론은 왜 여기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깰 이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충격적인 세계사적 대사기극의 피해자는 바로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재집권을 함으로써 앞으로 100년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이 발언이 있고 3개월 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伟大光荣正确的中国共产党万岁！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일당 독재 체제 사이에 어떤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 중공중앙당교와 협약을 맺은 다음 날 그는 심천으로 날아가 천재 프로그래머들이 즐비한 세계적인 IT 기업 텐센트를 찾아갑니다. 4.15 총선 한 달 전 전문가 11명의 예측 결과 민주당의 승리를 점친 전문가는 5명, 당시 야당인 통합당의 승리를 점친 전문가 역시 5명, 판단 유보가 1명이었을 정도로 예측 결과는 백중세였습니다. 선거 닷새 전 저는 하여튼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선거 하루 전 유시민의 발언을 의식한 탓일까요? 이근형은 지역구 목표를 130석 플러스 알파라고 밝히고 유시민이 말한 180석을 꿈의 숫자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지역구에서는 130석 정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마디로 꿈의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꿈의 숫자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부활못이었어요. 저도 이제 특별감찰관실이나 그 국회 부의장실에서 부정선거 제보나 이런 것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가져오냐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대로 살펴보진 않았어요. 그냥 부활못이었죠. 그런데 이제 선거 모의 소송을 하게 되고 증거 보전을 하게 되고 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보면 볼수록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예상 외의 압승에 어안이 벙벙했던 걸까요? 민주당은 패한 쪽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경직된 분위기입니다. 이근형 역시 환희에 찬 승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그 꿈의 숫자를 현실로 만듭니다. 선거 다음 날 아침 이근형은 SNS에 전략기획팀의 예측이었다며 광역별 판세라는 표를 올렸는데 큰 논란이 일자 바로 삭제합니다. 그 표에는 지역별 예상 득표와 함께 비례대표 17석을 뺀 실제 민주당의 지역구 획득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16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괄호안의 사전투표 보정값이란 표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투표를 조작한 값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현 불가능하다던 꿈의 숫자를 그는 왜 예측이라고 하며 갖고 있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누르고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합해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 선을 넘겼습니다. 16년 만에 단독 과반을 차지한 것을 뛰어넘어서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례 없는 공룡 여당이 탄생한 겁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까지 합해서 개헌 저지선인 101석을 턱걸이로 방어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의 1등 공신인 양정철은 예상대로 나온 결과가 무엇이 그리 엄청나고 두려운지 입술까지 파르르 떱니다.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너무 엄청난 결과를 이근형도 비슷한 말을 자주 남깁니다. 선거를 대승리로 이끈 이들은 대체 무엇이 그리 두려웠던 걸까요? 저도 선거를 한 30년 이상 분석을 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할 거라는 거는 전혀 예측 못했습니다. 예. 투표는 크게 선거일 전에 하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에 하는 당일투표로 나누어지지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투표소 내의 모든 CCTV를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투표소는 투표자 수 부풀리기나 기타 의심할 만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후 확인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자를 비교해 볼까요? 당일 투표자는 고작 13만여 명 늘어난 반면 사전투표자는 무려 310만 명이라는 기형적인 증가를 보입니다. 당일 투표자가 1%도 안 되게 늘어난 반면 사전투표자는 36%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발행한 유권자 의식조사는 의미 있는 방증을 하나 더 제공해 줍니다. 4.15 총선에서 투표를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행한 이 조사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어느 쪽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문항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고 굳이 허위로 답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 개표 결과에서는 사전투표 비율이 40%대였지만 설문조사에서는 고작 29%밖에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당일 투표자 수는 상대적으로 덜 조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당일 투표를 한 1724만여 명이 전체 투표자의 70.9%이므로 전체 투표자의 29.1%를 차지하는 사전 투표자 수는 1174만여 명이 아니라 707만여 명이 나옵니다. 무려 466만여 명, 65.9%가 부풀려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편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18,210명이었습니다. 이는 평균 4.7초당 1명이 투표했음을 의미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발열 체크, 장갑 착용 등의 추가 절차까지 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과연 가능한 투표 속도였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사전투표소는 당일투표소보다 훨씬 적어 비율로는 당일투표소가 4곳일 때 사전투표소는 1곳꼴이었습니다. 사전투표소보다는 당일투표소가 집 가까이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죠.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 근처에 당일투표소를 놔두고 굳이 먼 사전투표소까지 찾아가는 고생을 사서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에 말이죠. 이쯤 되면 투표소의 CCTV를 가린 여러 이유 중에는 실제 투표하러 오는 인원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 됩니다. 총선 직후 투표지를 삼립방 상자로 운반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량의 가짜 투표지 혼입으로 인한 상자 부족 또는 가짜 투표지를 채워놓은 상자, 어느 쪽이든 삼립방 상자가 직전 총선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상식적으로 증가한 사전투표자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표 부풀리기는 실물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로도 이루어집니다. 수상한 정황은 충남 부여에서 목격됐습니다.
당시 현장의 개표 참관인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번에 기표한 투표지가 지나치게 많이 남았는데 재분류를 하면 역전됐다. 2번 후보표는 재확인용으로 많이 분류됐다. 주로 사전투표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개표 사무원은 참관인들의 항의에 못 이겨 전자개표기와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을 재부팅하고 개표기를 리셋했습니다. 그러자 1번 후보표가 많이 나왔던 처음 결과와는 상반되게 2번 후보표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자랄들은 투표지 분류기라는 용어 대신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당히 저조해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첨단 전자개표기 960대를 도입하여 960대의 그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분류하면 2002년 도입 당시 자랑스럽게 불리던 전자개표기라는 명칭은 슬그머니 바뀝니다. 멀쩡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는 건 법률상 전자개표기는 재보궐, 지자체 선거 등 작은 규모의 선거에만 쓰도록 현행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선거에도 전자개표기를 쓸 경우 불법이 되므로 굳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를 수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 시간은 이전 총선에 비해 불과 1시간 36분, 20.4%밖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투표자 수가 19.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수개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쓰는 기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참고로 2024년 총선에는 길이 47cm의 투표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신형 전자개표기가 도입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미심쩍은 조작 방법은 또 있습니다. 투표지를 분류할 때 전자개표기와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 화면에서는 투표지가 한 장씩 스캔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작위로 섞여 있는 투표지에서 한 후보의 표만 계속 나올 수는 없으므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표도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민주당 후보의 표만 계속 스캔되는 믿지 못할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부산에서도 참관인의 카메라에 잡힙니다. 선별해놨나 봐요. 과연 재확인 목적이 맞을까요? 중복 스캔에 대해 선관위에도 질의하고 내부 지침도 확인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통과시키면 투표수가 많아지게 되니 유의하라는 빨간색 주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재확인이라는 구실로 부풀린 득표수와 투표지 수를 맞추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 장면은 부자랄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개표소에서는 빳빳한 투표지, 이른바 신권 투표지도 목격됩니다. 투표 사무원 손 타고 투표함에 넣을 때 접히고 접히지 않더라도 안에서 하중에 눌리고 개표소 테이블에서 눌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개표 사무원 손까지 타는 투표지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신권 집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밖에도 곳곳의 개표소에서는 전혀 접힌 흔적이 없는 역대 최장의 비례대표 사전투표지와 롤 용지로 출력되므로 절단면이 매끈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단면이 거친 관외 사전투표지 다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투표지들이 목격됐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교부된 투표용지 수보다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 수가
10장이 더 많이 나온 해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해명할 방법이 없는 선관위는 이 어처구니 없는 숫자를 지금까지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표는 선거 직후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비상식적인 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2016년 총선 서울 지역의 히스토그램을 살펴보지요. X축은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을 뺀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크면 양수이므로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작으면 음수이므로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Y축은 읍면동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파란색인 민주당과 빨강색인 새누리당이 중앙에 0쪽으로 몰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2020년 4.15 총선 때의 그래프를 볼까요? 좌우가 대칭된 데칼코마니입니다. 민주당은 모두 양수 쪽에 있으므로 모든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보다 더 높았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통합당은 모두 음수 쪽에 있으므로 모든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낮았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10%포인트 이상 높은 곳이 대부분이고, 통합당은 반대로 마이너스 10%포인트보다 더 낮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정의당이나 국가혁명배당금당, 무소속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조작이 주로 민주당과 통합당을 대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백만의 인구가 4년 만에 행한 투표 결과가 이렇게 판이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지도로 한 번 살펴보지요.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을 뺀 차이가 민주당은 플러스 20% 쪽으로, 통합당은 마이너스 20% 쪽으로 확연히 갈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외출을 꺼리는 마당에 오히려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점도 의아하지만,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만의 인구가 일사불란하게 집단행동을 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만 사전투표에 몰렸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부충들은 말합니다.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청년층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거짓 정보입니다. 사전투표에 가장 참여도가 높은 연령대는 보수 성향이 강한 장년층으로 60대가 1위, 70대가 2위, 3위도 50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에 있어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은 10에서 20% 정도 더 높았고, 통합당은 그만큼 더 낮았던 것입니다. 당일 관내는 득표율이 크게 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인정되는 통계적 공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다 납득이 되는 그 툴을 가지고 전체 우리 253개 선거판을 딱 분석을 하면 통계적 공유, 확률적 수식, 그 다음에 대수적 수식을 가지면 다 합성이 돼요.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허병기 교수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는 기초적인 통계 공리를 적용하여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자들의 득표수가 실제로 나올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각 선거구에서 관내 사전, 관외 사전, 당일 득표율이 모두 거의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 통계의 법칙이지만 4.15 총선 때 선관위가 발표한 양당의 득표수는 이런 기형적인 히스토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왼쪽부터 살펴보면 민주당의 경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같거나 높은 현상이 전체 253개 선거구 중 한 곳만을 뺀 252개 선거구에서 일어났다는 의미이고, 통합당의 경우 이런 선거구가 전체 선거구 중 3곳밖에는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도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고,
민주당의 경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을 합친 전체 합계가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같거나 높은 현상이 모든 선거구에서 나타난 반면 통합당의 경우 고작 2개의 선거구에서만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비상식적으로 강세를 보였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가 선관위 발표대로 될 확률은 2의 253승분의 1, 즉 동전 253개를 던져서 동시에 같은 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로 이는 수천만 유권자들의 비밀 자유선거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 결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면 단 몇 줄의 명령어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허 교수는 수학적 증명을 통해 전국 253개 선거구 중 광주의 광산구 갑과 광산구 을 2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251개 선거구에서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선거 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조작 없이 유권자의 투표를 그대로 반영한 광주 광산구 을의 경우 당일 관내 사전, 관외 사전 전체 득표율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 프로그램으로 가짜 득표수를 만들어낸 인천 연수구 을의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의 경우 당일보다 관내 및 관외 사전 득표율이 높고 통합당 후보의 경우 사전 투표보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통합당과 민주당의 당일 득표율 차이에 대해 양당의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합친 전체 득표율 차이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따라서 X축과 Y축이 모두 양수인 일사분면은 통합당이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합친 전체 득표에서도 이긴 경우, 이사분면은 당일 투표에서 지고 전체 득표에서는 이긴 경우, 삼사분면은 당일 투표에서 지고 전체 득표에서도 진 경우, 사사분면은 당일 투표에서는 이기고 전체 득표에서는 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선관위 전산 조작 프로그램의 목표는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도 전체 선거에서는 지는 통합당 후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정상적인 선거 그래프의 Y절편과 기울기를 움직여서 사사분면에 위치하는 선거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밖에 로이킴은 추단법을 이용하여 선거 데이터 속에 Follow the Party라는 특정 문자열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이처럼 선관위 데이터에서 특정한 문자열이 나왔다는 사실은 선관위 데이터가 유권자의 투표로 자연스럽게 생성된 숫자들이 아니라 누군가 선관위 데이터에 손을댄 흔적이 문자열로 남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프로그래머들은 본인의 작업물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암호를 숨겨놓음으로써 본인이 작업자라는 증거를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永远跟党走永远跟党走永远跟党走永远跟党走 영원히 당을 따르라는 중국 공산당 구호인 영원근당주에서 영원을 빼고 당을 따르라는 부분을 영문으로 옮긴 Follow the Party. 4.15 총선 전 양정철이 중공중앙당계와 협약을 맺은 다음 날 방문한 텐센트 본사 앞의 조형물에는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낫과 망치와 함께 당을 따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매일 오가며 보았을 이 친숙한 문구를 남긴 걸까요? 선거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표준화 작업을 통해 분석하던 중 규칙성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이제 수학적 규칙성이 아니라 언어적 규칙성이 아닐까 하는 호기심에 아스키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Follow the Party라는 문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데칼코마니 분포, 1차 함수의 기울기 변화와 Y절편의 이동, 특정 문자열의 존재 등은 선거 결과가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인 투표지들을 잠시 후 보시게 될 텐데요.
이들 가짜 투표지들은 조작된 투표 수와 실물 투표지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황급히 급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증거들은 살인사건 현장에 남겨진 피에서 검출된 범인의 DNA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살인사건의 DNA는 국과수의 포렌식을 통해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의 DNA로 범행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한 실물 투표지 수를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투표수와 대조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재검표를 통해 가능하지요. 개표 현장에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나 측면끼리 붙어있는 투표지가 목격된 것으로 보아 개표 이전 또는 개표 중에 가짜 투표지들이 투입된 정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실물 투표지를 투입하여 그 숫자를 선관위 발표 숫자와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전산 조작을 밝혀낸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재검표 신청에 의해 투표함 보존이 결정된 선거구의 경우 투표함 전체가 바꿔치기 될 수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투표지가 보존되기 전, 심지어는 대법원의 투표지가 보존된 이후에도 투표함 전체가 가짜 투표지들로 통과해야 되었다는 사실이 재검표에서 확인됐습니다. 그 물증들을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커다란 의문이 남습니다. 선거일에 내가 행사한 한 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내가 직접 뽑은 게 아니라 선관위 컴퓨터가 뽑은 가짜란 말인가?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부정선거 범죄의 DNA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선관위 서버를 포렌식하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는 가짜 득표수를 만들어낸 통계적 증거가 남고 서버의 로그 파일에는 그 조작 프로그램을 운영한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재검표가 있기 전 추석 연휴를 틈타 서버 이전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서버는 전원을 켜고 끈 기록, 외부로부터의 접속 이력이나 사전 투표용지 발급 이력, 데이터베이스 수정 이력에 이르기까지 컴퓨터가 관여한 모든 사건을 자동으로 남기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가히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새 서버로 옮김으로써 이 모든 기록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휴대폰을 교체할 때 사진이나 연락처만 옮기고 운영체제 업데이트 이력이나 통화 이력 등은 옮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한마디로 디지털 포렌식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서버 교체는 아니라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선관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이에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후보의 재검표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증거 보존을 신청하지만 기각됩니다. 기습적인 이전 시도를 알아차린 시민들은 선관위 관악청사 앞에서 경찰과 밤새 대치하며 서버 이전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라는 국민들 체포해 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범죄의 DNA가 어떻게 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 남게 되었는지, 우리 유권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포렌식의 핵심 증거가 되는 선관위 서버는 왜 빼돌렸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만일 선관위가 이실직고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 범죄자를 검거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총선 직후 인터넷에는
비상식적인 선거 결과에 대한 의심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집단 지성의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고 밤잠을 줄여가며 만든 다양한 분석 자료도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은 커져갔고 마침내 부정선거임을 확신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쳤습니다. 검정 옷차림에 검정 우산을 든 블랙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고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소 언론과 소수의 유튜브 채널만이 제 목소리를 낼 뿐 절대 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나무위키 같은 좌편향 사이트나 일부 언론은 음모론으로 폄훼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중권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아군에게 청구를 겨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광주 사태 북한군 600명 투입설과 사전투표 조작설은 국가기관의 판단을 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관리는 세계적 공정성을 인정받고 그 음모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 김어준을 비롯한 그 집단들이 존재하죠. 지금 보수 진영에도 그 음모론이 파고들었습니다. KBS의 기자들은 선배이기도 한 민경욱 대표를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4년 뒤에 잘 하세요. Follow the party, man. Follow the party. 이거 BGM을 막 파리만 풀어줘요. Party, man. 이거 나올 때다 둥시 이거 했을 건데 공들여 기사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재림 예수일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지. 이만희가 재림 예수일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지. 그랑 똑같은 거야. Follow the party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정작 최대 피해자인 미래통합당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아니 몇몇은 오히려 민 대표 등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성토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계속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으면은 민경욱 의원이 오르면은 제가 정치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요. 뭐 제가 오르면 민경욱 의원이 좀 여기 좀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같은 동료 국회의원이 국제 사기꾼이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계획을 했다면 이런 얼빵한 증거를 일부러 남겨두겠냐.